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거창한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한 챕터를 읽어 드릴 거고요. 거창한 책의 제목과는 달리 내용은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듣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들어주셔야 돼요. 우선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글이 써있네요. 인문학의 마지막 과제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이 문장처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에서는 유명한 그런 오래된 그리스 로마 고전을 통해서 인문학에 대한 그런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혹시 그간 인문학에서 좀 멀어져 계셨다고 하면 다시 그것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조금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려는 파트는 김상근 교수님이 지으신 글이에요. 연세대 신학대학 교수님이신데 신학대학 교수님이라고 해서 신학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서양 고대 철학 전반에 대해서 엄청난 그 지성이시고 또 계속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교수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구나. 평생 뭔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유롭게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구나 하는 부럽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아마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다시 인문학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죽음, 그것은 벽인가 문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 제목과 조금 거리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그 뒤에 이제 신앙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예정이어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문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인문학이 우리에게 효율성을 가르쳐 주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기업들에서 인문학에 대한 강연들을 특히 이제 경영진들이 많이 들으시고 그런 후에 또 이 직원들에게도 인문학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산시키고, 그런 이유들이 뭔가 기업에서 경영 사업을 유지하는데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이제 몇 년 전에 크게 일었을 텐데, 오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효율성 자체를 바로 다이렉트로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인문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우리에게 효율성을 가르쳐 주리라는 믿음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남들보다 먼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비책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노를 저으며 인생이란 백길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 각자 목표하는 인생의 항구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도는 높고 노를 젓는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효과적으로 노를 젓는 방법이 없을까? 남들보다 빨리 노를 젓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노를 어느 정도
의 각도에서 잡고 저었을 때 배가 가장 빨리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떤 박자로 저어야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은 인문학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인문학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잠시 노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인문학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인문학을 대학의 한 커리큘럼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마치 공과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의 커리큘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문대학에서만 배우는 그런 학문이다, 특정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오해라는 얘기죠. 흔히 대학에서 인문학이 고사 직전에 있다고 말할 때 이런 오해가 같이 드러납니다. 대학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인문대학이지 인문학이 아닙니다. 인문학이 최초로 시작되었던 중세 후기의 학문적 전통을 보면 인문학은 자유학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문학은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이 추구해야 할 학문과 사유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대학에서 정말 학문을 공부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해요. 인문학이 그냥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노예의 삶을, 노예와 같이 사는 삶을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추구해야 하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일반 그 학교가 아닌 일반 공공 장소에서 벌어졌던 그런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예라고 하면 지주로부터의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그리고 어떤 신앙의 노예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고 배워야 하는, 또 그럴 수 있는 학문이 이제 좀 많이 변질이 된 거죠. 고고하게 대학에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대학에 인문대학, 공과대학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특정 또 대학의 섹터에서만 마치 이런 것을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 왔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불행히도 공대 출신이어서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단 1도 대학 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인문학적 지식이나 그런 배움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저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기억력이 좋지 않아 다 날아가 버렸지만 어쨌든 공대생이었고 이과였기 때문에 이런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윤리를 배우고 과목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과를 선택한 이후에는 이 이과문과 갈려져서 그에 맞는 수업을 듣게 된 이후로는 이 인문학과 멀어졌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학, 철학, 사학, 역사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이후로는 공부할 기회가 참 멀어져 있었어요. 네. 어쨌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우리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했던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말했던 이야기인데
원래 우리 애플은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테크놀로지가 만났을 때, 그리고 인문학적 성찰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졌을 때, 마음속에서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죠. 했어요. 위에 방금 읽어드린 글은 애플사를 경영했던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인문학과 테크놀로지가 교차되는 지점에 서 있었기에 아이팟,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자랑했죠. 많은 한국의 경영자들은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기업 현장에 인문학을 도입하면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위와 같은 말을 했던 배경과 그 문맥을 다시 짚어보면 애플이 테크놀로지를 인문학의 영감이나 영향을 통해 발전시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이 기술에 어떤 정신이나 철학을 불어넣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것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환희가 넘쳐나고 행복을 추구하며 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삶의 환희와 기쁨 속에서 테크놀로지를 만났고 그것을 고객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삶의 환희가 넘쳐나고 이 각자가 주인으로서 그 회사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애플에는 당시에 애플에는 그래서 각자를 그 하나의 온전한 그 인격체로 임직원이나 어떤 그 노동자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인으로 우뚝 서고 그리고 회사는 그 주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각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줬던 겁니다. 당시 애플이 그런 문화를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고 만들어냈던 거죠. 사내에 본인이 앞장서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런 문화 바탕 위에서 그런 훌륭한 제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의 경영자들이 좀 오해하고 그런 문화적 토양, 제도적 기반, 회사를 전반적으로 그러면 대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대기업의 뭐 현실들은 정말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뭐 군대와 다름없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바꾸지 않은 채 마음이 급해서 그냥 인문학 강연 좀 하고 내부에 도입하고 그러면 그것이 될 것이라는 오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김상근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런 인문학 교육을 하러 굉장히 그 기업들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기업 교육에 많이 그 강사로 초대를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께서 그때 알게 되신 점이, 깨닫게 된 점이 이들이 다 오해하고 있구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들이 펼쳐져요. 저는 오래전부터 인문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가지 가치를 추구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바로 진, 선, 미의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뭘까?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문학, 철학, 역사
진선로를 떠올리셔도 되고 진선미 이렇게 떠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이는 바로 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 도덕적 삶의 모색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이 부분은 선에 해당되겠죠. 도덕적 삶의 모색.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나,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존재로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선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 부분은 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목적이란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도덕적 삶을 통해 함께하는 가치를 알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문학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그 첫 번째 과제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면의 성찰을 통해 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과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인의 행적이 담겨있는 전기를 통해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를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은 인문학의 큰 분류 중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많은 교훈과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위대한 위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겠고,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누군가, 그런 인물들을 를 통해서도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자기 자신의 성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함께 성찰되고 또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인문학의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진에 해당하는 물음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인문학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철학적 사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철학은 인식론보다는 목적론적 철학의 끝인 도덕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쉬운 철학에서 굉장히 이론적이고 그런 논리적인 그런 철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도덕 실천 지침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가까운 철학이라는 의미이지 싶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선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고요. 나를 알고 또 우리 가치의 가치를 알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묻는 그런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고요. 인문학의 마지막 과제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창조적인 삶을 후회 없이 살다가 멋지게 죽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김상근 교수님의 말씀이셨고요. 요사이는 저도 그래야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인문학의 진선미적 요소, 즉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발견했습니다. 쇼생크 교도소에 갇혀있던 주인공 앤디가 우연히 교도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모차르트의 음반을 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혀 생활하는 죄수였지만 영혼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명곡 피가로의 결혼을 감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음악을 듣는 개인적인 만족에 머물지 않았죠. 그는 애절한 수잔나와 백작 부인의 편지 이중창을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에게도 들려줍니다. 그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감미로운 모차르트의 음악이 교도소 안에 울려 퍼지자 그곳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나마 자유와 평화를 느끼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결국 교도소장이 그 음악을 중지시키기 위해 주인공 앤디를 겁박하고 죽음을 상징하듯 검은 제복을 입은 남북한 간수가 그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죽음처럼 다가오는 그의 존재 앞에서도 앤디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볼륨을 높여 모차르트의 음악이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합니다. 처벌이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듯이 그는 죽음 앞에서 미묘한 웃음을 날립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다가 멋지게 죽겠다는 인문학의 마지막 목표가 여실히 드러나는 명장면입니다.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르네상스. 자, 여기서 저희 같이 타임머신을 좀 타볼까요? 르네상스 시대로 순간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럽의 인문학적 전통에서 볼 때 서구인들이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348년부터입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흑사병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세 말기 유럽 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이 엄청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유럽인들은 죽음을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신의 섭리로 여겼습니다. 근데 중세시대 때는 죽음이 신의 섭리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밀어닥친 집단적 죽음의 공포 앞에서 유럽인들은 죽음이라는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죽음은 불가피한 것인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생각은 동시대의 예술 작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됩니다. 중세 말기에 시작된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노화의 결과라는 기본적인 성찰이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늙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젊음이 결여되는 과정이 노화이고 그 마지막 결과가 죽음이라는 해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의 화가 티치아노의 작품 신중함의 알레고리나 인생의 세 시기에
시기라는 작품을 보면 노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티치아노를 비롯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노년의 의미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티치아노는 인생을 늙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행동을 신중히 하고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경고를 자신의 작품 신중함의 알레고리 상단에 라틴어로 써 놓았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유튜브를 이 방송에 대한 유튜브를 찾아서 읽어주시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 방송이 유튜브에 클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면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올릴 것에는 이 그림들을 좀 찾아서 넣도록 할게요. 인생의 세 시기, 앞서 언급된 두 작품 중에 나머지 작품이죠. 이 티치아노 인생의 세 시기라는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은 노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티치아노라는 화가는 거의 100살까지 살았는데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장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월이 흐르고 자신이 늙어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세 시기라는 작품은 선의 원근법이 인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명작 중에 명작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어린 아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왼쪽에는 청춘 남녀들이 사랑의 피리를 불고 있어요. 이 쌍피리는 원래 축제 때 부르는 것이고 인생의 최고 황금기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저 뒤편에는 한 노인이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덧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생의 세 시기라는 작품이 말이죠. 이 소개드린 두 작품의 화가 티치아노가 이태리의 피렌체 화가였다고 하면 한스 발둥은 북유럽에서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한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의 티치아노 같은 사람이었던 거겠네요. 또 그가 그린 작품 중에도 비슷한 이름의 작품이 있어요. 인생의 세 시기와 죽음이라는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스 발둥의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 젊은 여성, 늙은 노파의 모습이 차례로 그려져 있고 맨 뒤에 죽음의 메신저가 모래시계를 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래시계의 모래가 모두 밑으로 내려오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사에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노화의 과정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성찰과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수용은 흑사병의 창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유래를 알지 못했던 질병에 의해 야기된 집단적 죽음이 엄청난 사회적 긴장감을 촉발시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시도된 것입니다. 인간은 집단적 위기와 절망을 늘 이런 식으로 해결해 왔죠. 우리 한국에서 세월호 사태가 있고 난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문학 강연과
그런 이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됐었어요. 그랬던 것도 이런 그 집단적 위기 앞에 놓인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이 넘어온 방법이지 않았나 싶고요. 자, 흑사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기 해소 방식은 르네상스가 대동했던 피렌체에서 시도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해 있던 도시 피렌체는 흑사병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르네상스 선구자들은 바로 이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됐었죠.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의 흑사병의 피해가 매우 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르네상스 선구자들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시도했고 그 대표 작품이 유명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이 책은 1348년부터 약 5년간 지속되었던 그 치명적인 흑사병의 창걸로 피렌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간 뒤 집필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책이지만 사실 죽음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책입니다.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입니다. 이곳은 데카메론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고요. 피렌체에 흑사병에 휩쓸고 지나갈 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10명의 청춘 남녀들이 함께 피신을 가서 10가지씩의 이야기를 10일간 펼쳐낸 것이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인 데카메론입니다. 그 데카메론의 현장인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특이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입니다. 미술사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명작인데요. 서양 미술사상 최초로 선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하단에 매우 인상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해골이 가로로 누워 있고 그 위에 라틴어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당신도 미래에는 지금 내 모습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그 신체가 뼈로 변한 그 해골들, 그 뼈들 아래에 뼈로 이루어진 이 뼈만 남은 인체, 죽은 인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아래 이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이런 죽어서 해골 뼈만 남을 것이다. 그 뼈도 부식하겠죠. 그죠? 어쨌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상징인 해골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불멸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지금 누리는 삶의 축복이나 생의 환희를 영원히 기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흑사병이라는 전대미문에 충격을 받은 피렌체 예술가들이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모든 인간은 필멸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이 초래하는 냉혹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유한함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표현해 왔습니다. 르네상스는 재탄생, 재탄생이란 그런 의미고요. 이런 의미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신의 시대에서
다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을 소환해 온 거예요. 이 중세 말기에 중세 말기에 그 상황이 이건 아니다 싶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 답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찾았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찬란한 인문주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몇백 년 이후에 그 중세 말기의 사람들이 다시 그 옛날로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재탄생 하자, 그런 의미의 운동이었던 거죠. 르네상스 운동이랄지 그 르네상스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르네상스 시대의 죽음에 대한 성찰과 미적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의 필멸성에 대해 많은 사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흔히 델포이 신전에서 내려진 소크라테스의 신탁이라고 알려진, 조금 이 부분에 오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다양한 철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유한한 자신이 운명을 알고 죽음의 필멸성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있던 모자이크에는 해골로 된 인간이 풀숲 위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해골로 된 인간이에요. 앞서 소개드렸던 그 타치아노의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왕후 장상도 결국 죽고 나면 백골이 되어 땅에 묻히게 될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아테네 델포이 신전에 그런 모자이크가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골 위에 너 자신을 알라는 경문이 모자이크로 써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나폴리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을 오랜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나폴리 국립고고학 박물관에는 폼페이 유적지의 유물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 유적지의 포함된, 그 유적에 포함된 하나의 식당 건물이 있어요. 식당으로 보이는 그 건물에 장식되어 있는 모자이크를 가져왔다고 해요. 이제 그 박물관에서 가져왔겠죠. 그런데 그 해골이 포도주와 빵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와. 기원 후 1세기의 로마인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늘 죽음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탈리아 남쪽, 그러니까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 나폴리를 지나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파이스툼이라는 고대 이탈리아 문명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에르투리아라는 로마 시대 이전의 문명이 함께 공존하는 곳인데요.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 남쪽 지역을 차지하기 전에 존재했던 오래된 문명의 땅입니다. 파이스툼 유적지 건물에 전시되어 있는 다이버의 무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원전 47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무덤 안에 넣는 관입니다. 그리고 그 관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 원주민들은 죽으면 관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물론 죽은 후니까 실제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의 시선을 대신해서 죽음의 의미를 성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그리스인들의 도래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탈리아 남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관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사람들이 포도주를 들이키며 향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원전 47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들이키며 향연을 벌이고 있는 그림을 죽어서 관 속에서 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에게 지나간 삶을 기억하며 축제를 벌이자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큼직한 포도주 항아리가 등장하고 연신 술을 길어 나르는 하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향연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죽음의 슬픔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시종에게 술을 따르라고 잔을 내밀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잔을 들고 코타보스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타보스 놀이는 술잔에 남은 술을 어떤 특정한 대상에 뿌리는 그런 놀이래요. 이 게임은 고대 이탈리아인들과 에르투리아인들이 향연이나 축제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파티를 끝내기 전에 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게임을 했을까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코타보스를 연습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포도주 잔에 너무 많은 술이 남아도 대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고, 또 너무 없어도 또 맞출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많이 남겨도 문제, 너무 적게 남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다이버의 무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소개하고 싶은 그림은 바로 다이빙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그림은 관의 뚜껑 바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 안쪽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안에 누운 망자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림이라는 거죠. 다이버가 높은 데서 점프를 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올림픽 게임에서 하는 다이빙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올라가는 사다리는 비정형입니다. 우리가 사다리 게임을 할 때 그리는 사다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이버는 두 눈을 부릅뜨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이버가 뛰어드는 곳은 물속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 위에 약간의 물이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저 상태라면 아마 다이버는 착수하는 동시에 땅에 부딪혀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우연의 연속에 불과한 사다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고 그 운명이 닿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몸을 날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25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 땅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이 이나 2500년 후에 우리나 그 정말 유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게 사실 더 읽어드릴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와 관련된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한 성찰
이어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는 언젠가 제가 따로 또 소개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소개해드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오늘은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 진선미라는 건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그게 또 인문학적인 삶이다 라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좀 되살리셨으면 하는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00년 전의 인간의 삶이나 그들이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나 정말 많은 세월과 그로 인한 그 사는 모습에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 지금 현재에도 그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2500년 전에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유한하고 찰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소중한 하루하루 시간을 1분 1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절실하게 소중하게 내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그렇게 살다 가야 한다는 그런 언저리에 있는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편안히 쉬어가는 하루. 이 코로나가 무서워요. 마치 그 시대 흑사병처럼 조금 두려워지는 시점인데요. 어쨌거나 이럴 때일수록 각자에게 마음 방역이 필요하다고 어떤 정신과 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코로나 전쟁에 참전한 그런 용사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마음을 미리 방역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기사에 대한 링크도 제가 이 소개글, 이 팟캐스트 설명 글 위에다가 달아두도록 할게요. 네, 마음 방역하시면서 오늘 하루 건강히 무탈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